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자리해 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조대원 전 고양정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첫 출연이신데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말씀드리시죠.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뭐 불굴에 말씀하셨는데. 편하실 대로 그냥 자신을 피할할 수 있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비록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원대한 꿈을 가진 남자 조대원 인사드립니다. 원대한 꿈을 가진 조대원 예. 전 당협위원장. 우리 보수 정치권을 갈아엎어서 네.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압도적으로 집권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좀 웃고 계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각설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총선에서도 좀 많이들 다뤄지고 있고 당별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돈 100만 원 받아가지고서 한 달만 살다가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부 상박형으로 계단식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주는 게 그게 훨씬 더 공정한 방식이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으로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 또 유승민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또 강원식 의원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거 총선용 현금 살포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었고 네.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오락가락하죠. 예. 일단은 뭐 선거 앞두고 네. 이 공세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보이고 프레임을 짜는 데는 역시 그 진보 쪽이 앞서다 보니까 그 이쪽에서 딱 돈 주겠다 예. 딱 치고 나버리니까 사실 제 고향이 대구인데 예. 현금 당장 주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 보수는 아무래도 어떤 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든가 뭐 또 준비 과정이라든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늘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를 못 내고 꼭 딴지 거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 현금 주는 게 원래 보수는 현금 주는 걸 좀 꺼려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다가 예. 나중에 보니까 선거에서 이거 안 줬다가는 이거 완전히 선거 망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우리는 예. 뭐 가장 두 당의 큰 차이는 우리는 그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네. 현재 짜여진 예산 하에서 세목을 조정해 가지고 예. 주도록 하자. 그 방안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00조 대형 재원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기를 100조 그게 가능하냐. 구체적인 안을 내보라. 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며칠 내로 내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께서는 지금 조대원 당협위원장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이거 갖고 싸울 일 아니다. 네. 이래서 국회가 욕먹고 정치가 욕먹는다. 네. 지금 너무 힘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그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뭐 야당은 어쨌든 여당을 반대 입장에서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애교다. 네.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하는 말은 애교로 보고 그러니까 우선 주지 말자는 정당이 없다. 이거 아주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 예. 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줄 것이냐 하위 70%에게 줄 것이냐. 네. 이거 빨리 국회 열어서 논의하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위 70%를 선별하는 거 그 원래 민주당은 100% 주자는 건데 네. 이제 제 경제 관료들 얘기를 받아들여서 하위 70%인데 7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행정력과 비용과 뭐 많이 낭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액수를 낮추더라도 모두에게 주는 아동수당 때처럼 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러려면 모두에게 주자. 이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액수 낮추고 모두에게 주는 쪽으로. 세 번째는 재원 마련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능하면 아껴 써서
돈을 좀 마련해 보자. 그게 100억은 상징적인 거고 그 제안 100조, 받으면 100조. 네. 그거 상징적인 얘기니까 예산에서 혹시 아껴서 전용할 때가 있으면 빨리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또 그 필요한 나머지 경비는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점만 찾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대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각 당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다수의 포퓰리즘적인 요소, 평상시 우리가 그 선거 없는 해에 네. 이렇게 새로운 이 거대한 예산을 쓸 때 따져보는 이래저래 그 신경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좀 조급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현재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500조가 넘지만 예. 뭐 공무원들 봉급 주는 것처럼 경직성 예산 그리고 그 예를 들면 하청 개발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이미 4년 추진했으면 1년 더 추진하는 건 그냥 나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네네. 이런 돈들 다 빼고 나면 현재 정부에서 좀 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10%밖에 안 돼요. 50조 남짓이에요. 50조. 예. 근데 100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또 정부 여당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지금 이제 한번 돈을 줬어요. 그래서 기본소득도 지금 이제 곧 주는 거 아닙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예, 재난지원금으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으로 지금 계속 주자고 얘기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예, 국가적으로도 나중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줄 수 있으면 주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희도 뭐 돈을 계속 매달 통장에 50만 60만 꽂히면 좋은데 이거를 방금 얘기했지만 국가 예산에 지금 50조 중에 지금 쓸 수 있는 게 50조 정도 융통성 있게 썼는데 과연 얼마를 줘야 되고 또 몇 번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채를 계속 늘린다고 했는데 그럼 부채는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지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최민희님께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예. 논의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예. 합의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미래에 계속 줄 것인가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액이 네. 1차 대상인 거고요. 이거를 뭐 이번 기회에 한 번 줬으니까 그다음에 주자 이렇게 논의가 가면 곤란하고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해결하고 그 재난 기본 지원금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야 네. 그다음에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줍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했어요. 이 부분은. 건 깔끔하다. 예,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기도 차원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국가는 좀 더 많은 이제 토론이 필요한데 4월 15일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국회를 열어서 토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토론하되 압축적으로 해서 5월 30일까지가 20대 국회의원 임기잖아요. 네네. 근데 4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5월에도 못 풀거든요. 그럼 뭐 하러 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총선 지나서 딴소리 하지 말자. 그럼 진짜 국회는 국민들께 외면받을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그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또 여기에 수반된 뭐 지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들 온라인 개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것이 선거 운동하는 현장에서의 말과 또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임시회의 국회를 열을 때 그때 반영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는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정원 위원장께서는요.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 기재부에서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게 40%예요. 네. 그 40%가 지금 현재 거의 39% 육박해 있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도 결국 빚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네. 빚을 지고 이 지금 공약했던 부분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40% 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대통령도 말씀하시기를 그 40% 넘는 게 뭐 그래 중요하냐. 그리고 김부겸 의원도 거기가 무슨 도구마처럼 이렇게 집중을 하느냐. 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현재는 대책이 없고 뭐 빚을 40% 늘릴지 50% 늘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이 있는 건지 네. 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미래통합당은 일단 동의하면서 네.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안을 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안을 보고 합리적이면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4월 15일 이후에 국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4월 15일까지 정부 부처 경제 관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때 꼼꼼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부채 비율이 40%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등 그때 공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기업 부채가 40% 안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높게 잡아야 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 중진국 이상 선진국까지의 부채 비율에 보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경제 관련 기구들이 대한민국이 빨리 확대 재정을 해서 돈을 먼저 풀어라. 그럼 그게 이렇게 국제적인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빚을 질 때 왜 지느냐,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자원외교 같이 실패한 정책으로 빚을 지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민생이 어려울 때 돌려주기 위해서 국채가 최소화되어서 발행되는 것은 그거는 국가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나중에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은 확실히 모두에게 더 주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7705님 액수 낮추고 전 국민에게 주는 거 찬성합니다. 4585님 모두에게 주세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그 문자가 있는데 3699님 논리정연 최민희님 반갑습니다. 의원님의 설득력에 매료당해 오늘도 청취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 고맙습니다. 1457님 조대원 전 위원장님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최민희 의원님한테 덜 깨지고 가면 성공한 거죠. 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 총선의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전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다 선거운동은 해왔던 거 아닌가 싶은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분께서 좀 알려주시면. 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거 유세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 네, 그러면 이건 부대되는 것들이 있는데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후보가 자기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중단되었던 이제 지금은 해당이 안 되죠. 집회나 실내 집회가 있을 때 명함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상으로는 교회나 성당에도 명함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내가 선거 활동을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제가 그 공천을 한 번도 못 받고 이 당에서 16년 있는 동안 예비 후보만 4번 했는데 그 예비 후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의원님 다 말씀하셨고 예비 후보는 지하철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역 입구까지 몇 번 출구 적힌 입구까지만 가서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예비 후보 밑으로 못 들어가요? 그리고 후보가 되면 그 밑까지 내려가서 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대합실. 대합실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어요. 대합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칸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16년 걸려도 못했고. 아이고.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더 후보가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후보 제한이 없이 제한이 훨씬 뭐 돈에 관계되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좀 클까요? 크죠. 일단 가장 큰 건 유세차와 마이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역 의원들은 그동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현역 프리미엄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현역 비례대표한테 뺏겼는데 그 얘기를 계속 비례대표가 와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우리 지역구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뿌리고 그다음에 우리 동이 9개 동이 있는데 그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마다 의정 보고회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진짜 정치전에 염치도 없구나 했는데 결국 그게 국회 특권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역이 아닌 사람이 현역을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이 언론 노출도나 또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보좌진을 쓰는 거, 유급 보좌진을 쓰는 거 이런 면에서 게임이 안 되죠. 예. 네, 공감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9명의 보좌진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지역이 공식적으로 뛸 수 있는 나를 그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 받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늘 편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현역으로 20대 총선에 뛰면서도 이건 굉장한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네. 두 번째는 후원회를 계속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조달할 수 있고 인력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구조에서는 네. 신인들이 웬만큼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거나 아주 대단한 커리어, 스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치 진출하기 힘들죠. 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알려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선거가 될 것 같고요. 특히 47석은 비례대표고 253석이 이제 지역구인데 그중에 지역구 의석 중에 121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네. 있습니다. 예. 수도권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그 어떤 때보다도 여야 거대 정당들이 지금 맞승부를 펼치는 곳이 많은 이번 선거입니다. 수도권 민심을 가를 변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싶은데 뭐라고 판단하세요?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흔히 여론과 바람에 민감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거꾸로 수도권은 그때 총선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 때는 네. 이게 친박 심판한 거예요. 옥새 들고 나르샤 행태 심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천 행태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죠. 보통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면 정부 심판론으로 치러지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정말 열심히 일한다 이 측면 그리고 투명하게 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선도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경제 심판론으로 가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모셨는데 네. 과연 그게 먹힐지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대현 위원장께서는요? 뭐 의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당에서는 수도권 50에지 60석을 목표로 한다. 예. 그리고 전부 다 145석 이상 얘기하는데 참 그런 얘기할 때면 제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뭐 현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일견 제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지 않고 정말로 여연에서 나오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잘 맞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제 여연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일반 시중에 있는 여론조사는 500명 가지고 가고 샘플 우린 1000명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데 저는 만약에 그걸 보고 지금 우리 선대 본부가 네. 전략을 짜고 그런 말을 한다면 큰 오판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수도권 너무 어렵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국면 때문에 뭐 정부 중간 평가론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경제 심판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네. 현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미 그 지지율들이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다 녹아나가지고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선대 본부에서 높은 분들이 말씀이라도 좀 이 국민들 앞에 네. 좀 이렇게 따뜻하게 또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또 여권에 대해서는 품격 있게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님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안 해도 될 말씀을 해버린 바람에 예. N번방이 어떻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더 어렵죠 지금 현재. 예. 저희가 파일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파일 듣고 두 분과 계속해서 총선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저 오랫동안 무상급식 매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전체의 문제이고 이번에는 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자칫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총선 앞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설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N번방 관련한 이야기, 또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유튜브죠. 옳은소리에서 나온 이야기, 또 박형준 전 위원장의 좀 설화 조심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전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조대원 전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선거 앞두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설화 때문에 논란됐던 적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그렇죠. 결정적으로 2004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치러졌던 선거. 정동영. 그때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폄훼 발언으로 사실 그때 분위기는 열린우리당이 180석 얻는 분위기가 맞았어요. 그런데 노인 폄훼 발언이 나오면서 그것이 보수적인 고령 유권자들을 정말 투표장으로 너무나 많이 나오시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때 120석 얻게 만드는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에 말 한마디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된다는 우려를 표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다른 방송 나가도 그렇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과연 옛날만큼 파급 효과가 있겠냐. 그분이 이제 연세도 많고 또 당적을 왔다 갔다 하신 부분도 있고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당 내부 분위기는 뭐냐면 그래도 황교안보다 난 낫겠나. 이게 우리 당 분위기였다. 실제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정치 경험이 없고 이번 N번방 이런 이 부적절한 표현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 감각이 아직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런 설화에 휩쓸려 가지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후보들을 어렵게 하는 거를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어요. 중앙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우리 선거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 선거를 어렵게 하니 어제 신보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주 갑으로 가 있는데 그 N번방을 호기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당내에서도 옛날에 최고위원 할 때는 대표 옆에서 정말 대표한테 충실하게 잘하신 분인데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선거 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유튜브 옳은 소리란 얘기도 사실은 우리 당에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여당을 비판할 게 얼마나 많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중도층들 합리적인 중도층들의 마음을 얻도록 품격 있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 강성, 친황 이쪽 사람들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선거를 지금 후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이건 저는 정치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공감 능력이 없으신 거고 사실 저는 바쁘셔서 혹시 N번방 이 사태가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호기심만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5단계에 걸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모진이 앞으로 좀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중요하겠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피해 당사자 중에 미성년자가 1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10명의 미성년자가 주로 극한 그 생존의 극한 한계에 있는 여중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은 다 정말 가슴 아프게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조금 결여됐다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옳은소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선대위의 중요 직책을 맡은 분이 아니니 그냥 그분이 좀 잘못했다 그러고 그만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30%의
아주 열성 지지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발언이어서 네. 선거는 30% 이기면 지는 것이거든요. 이 점이 아마 수도권을 뛰는 후보들의 힘을 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늘 우리 당이 이제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혁신이 따르지 않은 통합은 무난하게 37% 8% 득표로 탈락 낙선. 이게 40%를 넘겨서 당선이 되려면 어쨌든 먼저 혁신하고 변화하고 그다음 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걸 늘 강조했는데 지금 수도권도 보면 그 강성 발언했던 분들 지금 다 져요. 유명한 우리 우파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대부분 지고 있고 심지어 나경원 대표까지도 지금 지고 있고 그나마 이 바른정당계 사람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국민들도 현 정부 여당을 어쨌든 경제하고 심판하고 싶어해요. 근데 도저히 표를 줄 곳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 당이 나중에 결과가 나면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뭐 설화라든가 뭐 실수 같은 것들을 좀 찝으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온 거 여권은 일단은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권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물론 뭐 저는 얘기할 때 우리 당에서 위성정당 만들 때 꼼수 정당이라 그러기에 원래 4+1에서 꼼수를 했기 때문에 이 묘수가 아니라 참 꼼수에 꼼수를 받은 건데 네. 야당이 어쨌든 살기 위해서 꼼수를 받았다고 집권 여당이 지금 꼼수 정당을 위성정당 1, 2 장자와 적자와 서자 정당을 2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진보 쪽 있는 표를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였던 구소정당한테 표를 줘서 예. 다양한 목소리를 이 국회에 반영하고 국민들을 대변하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표를 독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도리어 지금 국민들이 많이 잊고 있었던 저기 조국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국민들 뇌리 속에 끄집어내서 네.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조금 박빙 지역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례가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비례표도 마지막 가면 불리할 거고 지역구도 다소 그것 때문에 표를 조금은 잃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께서 마지막 발언해 주시죠. 이 비례개혁 정당이 애초 논의될 때 이 문제 국민이 보시기에 안 예뻐요. 뭐 미래한국당은 뭐 물론 안 예뻤고 그리고 민주당이 비례개혁 정당을 처음에 주도한 건 아니고 네. 정당개혁연대가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 정의당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안 예쁜 모습은 예견됐다고 정치개혁연대. 봐요. 예. 예. 그래서 정의당이 또 그 잘못된 선택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라는 게 유권자의 마음을 읽고 거길 쫓아가야지 내가 원칙적으로 옳고 내가 내 판단이 옳으니 따라와라. 이거 정치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 개혁 쪽의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문제가 많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만들었다.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이 보다 더 선명하게 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일단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싶겠지만 예.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자, 오늘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전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3866님 서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오늘 토론 짱입니다. 3774님 두 분의 공정하고 억지 없는 논평에 찬사를 보냅니다. 계속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정님 토론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습니다라는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